2018년 한 고등학생이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환각 같은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병원 측과 법적 다툼을 벌여왔는데 5년 만에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약물의 부작용에 관해서도 그 부분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악한 결과가 발생했다. 그런 부분도 의료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뉴스 잘 보셨죠? 금일은 세간을 뒤흔든 페라미플루주 그리고 타미플루 캡슐, 즉 계절성 인플루엔자 치료제인데요. 이런 치료제를 먹고 나서 환각 증세가 생겨서 이런 추락을 하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는 사건들에서 과연 의사들이나 약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금일 제가 다룰 사건은 제가 2018년부터 해서 5년 동안 이 사건을 계속 담당해서 한 달 전에 판결 선고가 난 사건이에요. 진짜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많은 증명 과정이 있었고 한데 제가 금일 하나하나씩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담당하신 이분은 사망하신 분이 아니시고, 이분은 하반신 마비를 당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상태였는지 저를 찾아올 때,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병원에 소견서가 있는데, 보게 되면 내원 전날부터 시작된 전신 근육통, 고열, 오심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했다. 그래서 페라미플루주를 생리식염수에 혼합하여서 정맥 주사를 맞았다. 근데 귀가 시에 경구약 및 주사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번 볼게요. 이 사건을 포함해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 사건들을 다 다룬 지금 신문기사입니다. 자, 이게 19년 뉴스네요. 금년 4월에 전라북도의 한 병원에서 페라미플루 치료제를 접종한 여중생이 하루 만에 사망하면서 독감 치료제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독감 치료제로 자주 쓰이는 타미플루의 경우에도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종종 이상 사례가 발생한다. 자, 보게 되면 지난 또 2016년에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일본에서도 유사 사건,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자살하는 사례가 많았고 또 사망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페라미플루하고 타미플루는 참 계절성 인플루엔자를 치료하기는 좋은 약인데 의학상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의 환각 증세로 인해서 특히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견된다는 취지죠. 자, 요거를 저희가 대충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때까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나온 게 국내에선 한 9건 정도 되더라고요. 보면 13세, 12세, 50세 분도 있고요. 22세, 5세, 11세. 그리고 이 사건, 13세 사건, 이 사건이 2018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이 하반신 마비 사건이 제가 맡아서 뉴스에 났던 사건이고 7번 사건은 제가 이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새롭게 수임해서 지금 소장이 들어가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구급활동일지도 한번 보죠. 무슨 사건 사고가 나게 되면 구급활동일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어지간하면 119 신고해가지고요. 이런 거 받아두시는 게 특히 좋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진정하게 났냐 이 부분 입증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가장 빈번하게 이런 게 필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물놀이장 가서 사고가 났다. 근데 거기서 많이 다쳤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냥 차 타고 병원으로 가시면은 나중에 그 물놀이장 측에서 사고 내용 부인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꼭 119 구급대 불러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교통사고도 그렇고요. 이런 사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사건에서도 구급활동 일지가 작성됐는데 보게 되면은 현장에 도착한 바 환자 화단에 앙화의로 누워있는 상태로 의식 명료하고 우측 발목 변형이 확인된다. 자, 환자 말에 따르면 화단 앞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발목을 다쳤다고 함. 추락 의심되어 추락 여부 확인한 바 환자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함. 본인이 아파트 7층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떨어진 것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화단에 발이 꺾여가지고 내가 넘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인식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페라미플루를 처방받고 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났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페라미플루의 제품 설명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제품 설명서인데요. 제품 설명서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 그러면 유의사항 부분을 보게 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이라고 딱 떠 있죠. 그리고 중대한 이상 반응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쪽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요. 3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유사 약물의 경우, 유사 약물은 타미플루를 얘기하겠죠. 이게 페라미플루나 타미플루 같은 건 다 셀미 타미비르 계열의 약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계절성 바이러스가 이걸 사람 몸에 또는 이런 데 침투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 몸에서 침투를 하기 위해서는 활동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활동 에너지, 겉에 있는 이 활동 에너지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힘을 잃게 해서 우리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약물 기전을 가진 거예요. 타미플루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투약 후에 이상 행동 등의 정신신경 증세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상 행동에 의한 추락 등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인 대응으로서 본죄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는 첫째, 이상행동 발생에 염려가 있을 경우. 둘째, 자택에서 요양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2일간은 소아나 청소년이 혼자 되지 않도록 환자 가족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게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발견되진 않았지만 정신 이상에 관한 보고가 있으니까 소아나 청소년이 자택에서 요양할 경우에는 적어도 2일간 소아나 청소년이 혼자 되지 않도록 환자나 가족에게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들, 소아나 청소년 보통 자택에서 요양할, 당연히 자택에 있죠. 그들이 뭐 저기 독립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부모님 도움 받아서 뭐 지내면서 학교도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자택에서 요양할 경우에 혼자 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은요, 어차피 이들은 자택에서 요양하는 것은 맞는데 그 상황에서 혼자 두지 말라는 것은 끼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안방에서 부모님들 주무실 때 같이 안방에서 자고 소아나 청소년이 자기 방에서 혼자 있게끔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걸 새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소송이 진행되면은 상대방 측에서 그런다. 어차피 소아나 청소년이 같은 자택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택에서 요양함에 있어서 라고 분명히 앞에 기재를 해뒀고 어차피 자택 안에서 같이 지내라는 그런 디테일한 의미로 요거를 새겨야 됩니다. 제품 설명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같이 지내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르 계열. 자, 나와 있죠. 타미플루 캡슐에 관해서 얘기했네요. 이거는 식약청에서 어떤 특정 약물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안전성에 관한 정함을 만들어가지고 의사나 약사 선생님한테 전해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라. 라는 취지의 문건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소아, 미성년자에 있어 만일의 사고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미성년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가족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안전성 서한이 이게 2019년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미국 식약청의 이런 처방, 복용 지시서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여기 페라미플루라고 써져 있고 페라미플루는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인젝션이라고 써져 있고 미국 식약청 자료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런 자료도 분석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요번에 판결 받았죠. 판결 선고 10월에 있었네요. 자, 공동하여서 가장 주된 원고분에게 5억 7천 배상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분들에게도 위자료로서 각 부모님들에게 500만원, 동생에게 200만원 배상하라고 나와 있고 지연이자가 2018년부터 붙었네요. 돈 지급될 때까지 계산해보니까 총 7억 3천만원 정도 인정됐습니다. 실제 자, 소송을 가게 되면은 감정 절차가 필요해요. 이 원고분은 당연히 본인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나 돈 많이 달라라고 하고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적당히 다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조금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달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소의 합의라 그러면 양측이 합의를 해가지고 특정한 병원을 정해요. 그리고 거기 둘이 손을 잡고 가가지고 감정을 받아가지고 딱 합리적인 다친 정도를 측정해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죠. 근데 법원으로 가게 되면 법원에서 지정을 해줘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사하고 특히 뭐 공제사들하고 사건을 가게 되면 그들이 인적, 물적 자원이 아주 풍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들하고 좀 연계가 돼 있는 병원에다가 자문을 의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으로 가면 그럴 위험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견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 법원이 지정한 감정병원에서 감정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주요한 사항만 좀 살펴볼게요. 향후 치료 비용. 이런 부분에서는 하반신 마비가 됐기 때문에 향후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제가 뽑아달라 그랬어요. 자, 신경인성 방광 관리를 위해서 정기검진이 필요하고 6개월마다 10만원씩 소요된다. 연간 약물 치료비로는 11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연간 외래 비용으로는 24만원 정도 소요되고 종합검사비가 또 나갈 수 있고 이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후유장애 부분이죠. 후유장애는 사지마비가 발생했다고 감정인이 평가를 했고, 기능장애로는 신경인성 방광과 신경인성 장. 통상적으로 하지마비면은 이렇게 장애 3개가 같이 가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요 비뇨기과 장애가 있는데 이 감정인분이 조금 놓치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하지 완전마비 58%, 신경인성 방광을 20%, 그리고 신경인성 장애다가 25%에서 최초에는 73% 노동능력 상실을 예상하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증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간병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1일 4시간 0.5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여명 단축도 정상인의 83% 정도로 감축이 됐다. 이 말은 17% 감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100년 산다 그러면 17년 감소됐다는, 그렇게 새기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감정서 받아봤는데 약간 좀 다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약물 치료비에 관해서 조금 더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약물 치료비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약물 치료비를 산정해달라라고 했고, 그리고 MRI 검사도 이거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부분도 좀 누락된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주셨고, 추가로 MRI 비용을 여명 기간 동안 또 50만 원 인정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하지마비예요.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못 걸었기 때문에 휠체어 필요하죠. 그리고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릭스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 보조구 비용 다 산입돼야 되는데 그 부분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구해달라 그랬고, 그랬더니 감정인께서 활동형 수동 휠체어, 자 180만 원이고 내구연한 5년, 자 5년 동안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30년이면 얼마예요? 요따가 6 곱해봐요. 이것만 해도 1000만 원 가깝게 되겠죠. 그리고 욕창 방지 방석을 위해서 3년마다 30만 원, 욕창 방지 매트릭스도 필요하고 3년에 30만 원. 그리고 요 부분이 이번에 제가 좀 잘 뽑아달라고 한 부분인데,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 돈요 제로 비용으로 이 건보 수가에 따라서 산정을 해봤을 때 이게 연간 비용이 324만 원이 찍혔어요. 이게 10년이면 굉장히 액수가 높잖아요. 4천만 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받아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노동능력 상실률 부분에서도 제가 아까 하지장애하고 신경인성 방광, 장 이렇게 3개를 뽑았는데 그 부분도 장애가 조금 기존의 맥브라이드 표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데서는 발기부전도 통상적으로 장애입니다. 여러분들 발기부전이 어떻게 이게 신체장애에 해당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 장애율 15%로 꽤 높고요. 이거 장애율 설령 인정 안 받고 향후 치료비로 해가지고 보형물 넣는 걸로만 해도 이거 2천만 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변호사들이. 발기불능 상태가 확인돼서 장애로 15% 제가 추가로 받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그 부분이 장애가 지금 낮게 나와 있어요. 위에 보게 되면 58, 20, 25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제가 바꿨어요. 이거 맥브라이드 표에서 잘못 나와 있다. 58, 25, 26으로 바꿨어요. 상향 조정됐죠. 여기다가 15%까지 더하니까 80.18%가 된다. 요렇게 해서 제가 노동능력 상실률을 올린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감정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몸 다친 것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의사 쪽에서 이렇게 처방을 한 것이 의학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제품의 부작용을 제대로 고시하지 않은 것이, 이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록 감정도 봤어요. 원고와 같이 이렇게 오열이 있고 인플루엔자가 검사상 양성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 이게 과연 바이러스 간염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되냐. 제일 처음에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간염됐다 그래서 이러한 처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처방 자체가 맞는지 아닌지도 우리는 그 병원에서 의사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 인플루엔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초 사실 하나하나부터 단계적으로 확인을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투여한 약물 자체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약물들을 투여할 수 있는지, 그 중에서 페라미플루를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인지, 선택한 페라미플루주의 용량은 맞는 것인지, 같이 처방된 약물과 함께 혼합해서 주입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페라미플루주만 식염수에 정제해가지고 정맥 주사로 투입을 할 때 그 용량은 적법하고 어떻게 투여 시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요. 기정사실화하면 안 돼요, 변호사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질문들을 계속 물어봤어요. 가장 핵심만 제가 좀 뽑아서 말씀드려볼게요. 18번. 자, 임상의학 현장에서 약물 투여 시 모든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일일이 약물 부작용들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자, 이것은 상대방이 물어본 질문이네요. 상대방 변호사님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투여 약물들에 대해 약전에 나와 있는 모든 부작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약제에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려 및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라미르빅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되진 않았지만 약제 설명서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에 아래와 같은 경고 문구가 있고, 아직 소아청소년에서 사용 경험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 및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는 보고가 있으므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의료 과실을 입증을 했어요. 판결문 아까 주문은 아까 봤고요. 이 판결에서 의미 있는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장한 대로 하지 완전마비 58%, 신경인성 방광 25%, 신경인성 장 26%, 성기능장애 15% 지켰죠. 이거 다 중복하게 되면은 80.18% 나옵니다. 이거 감정인이 그냥 얘기해준 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안 되고 변호사들이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돼요. 자, 그렇게 계산한 일실 수입. 내가 상실하게 된 수입은 6억 8천만 원이 이렇게 나왔고, 기왕치료비도 인정됐고, 향후치료비도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개호비 보게 되면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 개호비를 현가하면 5억 7천만 원이 계산된다. 그리고 보조구 비용 아까 인정받았죠. 이런 욕창 방지, 방석, 매트릭스, 자가 돈용, 소모성 재료 다 인정받아가지고 환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7,700만 원이 인정됐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책임 제한. 자, 이게 뭐냐면 누군가와 누군가가 뭐 같이 싸우더라도 서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을 하잖아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의료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 비율은 5대5 가장 많습니다. 7대3까지도 많이 적용돼요. 여기서 3은 환자 측이고요. 7이 의사 측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명백하다. 의료 과실이. 이건 누구나 준수를 해야 되는데 좀 준수를 하지 못했다. 그럴 때 병원 측 과실 7, 환자 쪽 3 이렇게 잡고요. 그게 아니고 이도 저도 조금 애매하고 환자가 원래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럴 때 5대5 정도로 봐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병원 측의 과실을 40%로 잡았어요. 이 40%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테라미플루 같은 경우나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게 해당 증상이 나타날 때 조금 써줘야 되는 약제잖아요. 그리고 의학상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았고 아직 부작용도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까지 5대5로 책임을 물리는 것이 합리적이냐. 여기서는 환자 측에서 유기 책임을 지고 병원 의료진 측에서 40% 책임을 지라 이렇게 판단 내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결 취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협회에서나 내과의사협회에서도 이 판결이 있은 후에 성명서를 또 써가지고 법원 측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이런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해주면 어떻게 의료행위 할 수 있냐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성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 판결은 아주 의미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까지 법원에서는요, 그 위헌성이 높은 수술과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책임을 져라. 우리 안압이 확 올랐어요. 안압이 오르자마자 병원에 와서 빠르게 우리 압력 내리게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눈 실명됩니다. 그런 침습적으로 내 몸에 이 손해가 가해지는 그런 의료행위에서는 지도, 복약, 설명을 안 해준 부분에서 책임을 인정했는데 이 사안은 약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빈번하게 쓰는 거고 그다음 게도 아직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부작용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거 고지하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자녀분들 데리고 혹은 혼자서 이렇게 갔을 때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 주사 맞고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들 바빠서 약사 선생님들 바빠가지고 이런 설명 못 해줘요. 근데 이제 이 판결 나와가지고요 다들 경각심 가지고 여러분들은 설명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여러 약제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설명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험성 많이 줄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큰 의미 갖는다고 봅니다. 페라미플루는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하루에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사건의 A부터 Z까지 좀 풀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많이 하는 교통사고, 보험, 산재뿐만 아니라 일반 손해배상 영역의 사건들 있잖아요. 뭐 화재나 누수나 아니면 뭐 일반 상해 사건도 되고 이런 의료 사건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뭐 환경 사건도 되고 그런 전체적인 손해배상 분야의 사건을 제가 가진 10년 노하우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첫 번째 댓글란 보시고 많은 사건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